태조실록 1권 총서 83번째 기사. 요동정벌이 결정되었으나 4가지 불가한 이유를 들어 태조가 반대하다. 4월 봉주에 머물렀다. 태조에게 이르기를 과인이 요동을 공격하고자 하니 경은 마땅히 힘을 다하라 하니 태조가 아뢰기를 지금에 출사하는 일은 4가지의 옳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에 거역하는 것이 한 가지 옳지 못함이요, 여름철에 군사를 동원하는 것이 이 2가지 옳지 못함이요, 온 나라 군사를 동원하여 멀리 정벌하면 외적이 그 허술한 틈을 탈 것이니 3가지 옳지 못함이요, 지금 한창 장마철이므로 활은 악교가 풀어지고 많은 군사들은 역병을 앓을 것이니 4가지 옳지 못함입니다 하니 우왕이 잘못 옳게 여겼다. 태조가 이미 물러나와서 최영에게 이르기를 내일 마땅히 이 말로서 다시 임금에게 아뢰시오 하니 최영이 말하기를 좋습니다 하였다. 밤에 최영이 돌아와 들어가서 우왕에게 아뢰기를 원컨대 다른 말은 듣지 마소서 하였다. 이튿날 우왕이 태조에게 말하기를 이미 군사를 일으켰으니 중지할 수가 없소 하니 태조가 아뢰기를 전하께서 반드시 큰 계책을 성공시키고자 하신다면 서경의 어가를 머무르셨다가 가을에 출사하면 볕곡이 들판을 덮어 많은 군사가 식량이 넉넉하게 되어 북을 치면서 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출사할 시기가 아니므로 비록 요동의 한성을 함락시키더라도 비가 한창 내리므로 군대가 전진할 수도 없고 대각할 수도 없으며 군대가 피곤하고 군량이 없게 되면 다만 화를 초래할 뿐입니다 하였다. 우왕이 말하기를 경은 이자송의 일을 보지 못했는가 하니 태조가 아뢰기를 자송은 비록 죽었으나 아름다운 명성이 세상에 전하지만은 신등은 비록 살아있더라도 이미 계책을 잘못 썼으니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였으나 우왕은 듣지 아니하였다. 태조가 물러나와 울고 있는데 희화의 군사가 말하기를 공은 어찌 이다지도 슬퍼하십니까 하니 태조가 말하기를 백성의 재화는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하였다. 우왕이 평양에 머물면서 여러 도의 군사를 동여 징발하여 압록강에 부교를 만들고 또 중들을 징발하여 군사를 만들고 최영을 팔도 도통사로 삼고 창성 부원군 조민수를 좌군 도통사로 삼고 태조를 우군 도통사로 삼아 보냈다. 좌군과 우군이 합하여 5만여 명인데 여러 사람이 10만 명이라 선전하였다. 군사가 출동하려 하는데 우왕은 술에 취하여 해가 늦도록 일어나지 아니하니 여러 장수들이 하직하지 못하였다. 조금 뒤에 술이 깨매 석포에서 배를 띄우고 놀다가 저녁때가 되었어야 돌아와 여러 장수들에게 술을 마시게 하였다. 여러 군대가 평양을 출발하는데 최영이 우왕에게 아뢰기를 지금 대군이 출전하는 도중에 있는데 만약 열흘이나 한 달가량 지체한다면 대사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니 신이 가서 이를 감독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우왕이 말하기를 경이 간다면 누구와 더불어 정사를 하겠는가 하였다. 최영이 굳이 청하니 우왕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과인도 또한 가겠다 하였다. 어느 사람이 이성으로부터 와서 말하기를 요사이 요동군사가 모두 오랑캐 징벌에 갔기 때문에 성중에는 다만 한 사람의 주의관이 있을 뿐이니 대군이 만약 이른다면 싸우지 않고도 항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니 최영이 크게 기뻐하여 그 사람의 물품을 후히 주었다. 우왕은 홍무의 연호를 정지시키고 다른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오랑캐 의복을 다시 입게 하고 상시 대동강에 나가서 오랑캐의 음악을 부병루에 베풀어 놓고 자기 스스로 호적을 불면서 즐거워하여 돌아올 줄을 잊고 있었다. 매양 나가서 놀 적에는 문득 오랑캐의 음악을 연주하게 하고 창우들로부터 하여금 갖가지 유의를 보이게 하여 최영은 날마다 군사를 거느리고 드나들면서 피리를 불고 임금과 신하가 주색에 빠져 사람을 죽임이 날로 심하니 백성들이 원망하였다.
우왕이 사자를 보내어 여러 장수들에게 금과 은으로 만든 술을 내려주었다. 태조실록 1권 총서 84번째 기사. 태조가 조민수와 함께 위화도에서 회군하다. 5월 대군이 압록강을 건너서 위화도에 머무르니 도망하는 군사가 길에 끊이지 아니하므로 우왕이 소재에서 못 빼도록 명하였으나 능히 금지시키지 못하였다. 좌우군 도통사가 상언하기를 신등이 뗏목을 타고 압록강을 건넜으나 앞에는 큰 냇물이 있는데 비로 인해 물이 넘쳐 제1여울에 빠진 사람이 수백 명이나 되고 제2여울에 여울은 더욱 깊어서 주중에 머물러 둔치고 있으니 한갓 군량만 허비할 뿐입니다. 이곳으로부터 요동성에 이르기까지의 중간엔 큰 내가 많이 있으니 잘 건너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일의 불편한 일의 실상을 조목별로 기록하여 아뢰었으나 윤호를 받지 못하였으니 실로 황공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큰일을 당하여 말할 만한 것이 있는데도 말하지 않는 것은 불충이니 어찌 감히 죽음을 피하여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나라를 보존하는 도리입니다. 우리 국가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로 큰 나라 섬기기를 근실히 하여 현릉께서 총무인연에 명나라에 복종하여 숨겨 그 올린 표문에 자손 만세에 이르기까지 영구히 신하가 되겠습니다 하였으니 그 정성이 지극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이 뜻을 계승하여 세공의 물품을 한결같이 조지에 의거했으므로 이에 황제가 특별히 고명을 내리어 현릉의 시호를 내려주고 전하의 작을 책봉하였으니 이것은 종사의 복이요 전하의 성덕입니다. 지금 유지휘가 군사를 거닐고 천령위를 세운다는 말을 듣고 밀직제약 박의중을 시켜서 표문을 받들어 품철을 계획했으니 대책이 매우 좋았습니다. 지금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서 갑자기 큰 나라를 범하게 되니 종사와 생민의 복이 아닙니다. 하물며 지금은 장마철이므로 활은 악교가 풀어지고 갑옷은 무거우며 군사와 말이 모두 피곤한데 이를 몰아 견고한 성 아래로 간다면 싸워도 승리함을 기필할 수 없으며 공격하여도 빼앗음을 기필할 수 없습니다. 이때를 당하여 군량이 공급되지 않으므로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갈 수도 없으니 장차 어떻게 이를 처리하겠습니까? 삼가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 특별히 군사를 돌이키도록 명하시어 나라 사람의 기대에 보답하소서 하였으나 우왕과 채영은 듣지 아니하고 환자 김환을 보내어 군사를 전진하도록 독촉하였다. 좌우군 도통사는 김환을 붙잡아두고 보내지 아니하며 또 사람을 보내어 최영에게 가서 빨리 군사를 돌이킬 것을 허가하도록 청하였으나 최영은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다. 군중에서 거짓말이 나기를 태조가 휘하에 친병을 거느리고 동북면을 향하는데 벌써 말에 올랐다 하니 군중이 떠들썩하였다. 민수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단기로 달려 태조에게 와서 울면서 말하기를 공은 가시는데 우리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니 태조는 말하기를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공은 이러지 마십시오 하였다. 태조는 이에 여러 장수들에게 다 이르기를 만약 삼국의 국경을 범하여 천자에게 죄를 얻는다면 종사 생민의 죄가 즉시 이르게 될 것이다. 내가 순리와 영리로서 그를 올려 군사를 돌이킬 것을 청했으나 왕도 또한 살피지 아니하고 채영도 또한 늙어 정신이 혼몽하여 듣지 아니하니 어찌 경등과 함께 왕을 보고서 친히 화되고 복되는 일을 진술하여 임금 척근의 악인을 제거하여 생명을 편안하게 하지 않겠는가 하니 여러 장수들이 모두 말하기를 우리 동방 사직의 안위가 공의 한 몸에 매어 있으니 감히 명령대로 따르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이에 군사를 돌이켜 압록강에 이르러 흰말을 타고 동군과
백운전을 가지고 언덕 위에 서서 군사가 다 건너기를 기다리니 군중에서 바라보고 서로 이르기를 옛부터 지금까지 이 같은 사람은 있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이후로도 어찌 다시 이 같은 사람이 있겠는가 하였다. 이때 장마가 수일 동안 계속했는데 물이 넘치지 않다가 군사가 다 건너가고 난 후에 큰 물이 갑자기 이르러 온 섬이 물에 잠기니 사람들이 모두 이를 신기하게 여겼다. 이때 동료에 목자가 나라를 얻는다는 말이 있었는데 군인과 민간인 늙은이와 젊은이를 논할 것 없이 모두 이를 노래하였다. 조전사 최유경이 대군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 우왕에게 알렸다. 이날 밤의 상황이 그 형 방우와 이두란의 아들 화상 등과 함께 성주의 우왕의 처소로부터 태조의 군대 앞으로 도망해 갔으나 우왕은 해가 정오가 되어도 오히려 알지 못하였다. 길에서 대접하는 수령들을 만나 그들의 말을 다 빼앗아 타고 갔다. 우왕은 대군이 돌아와 안주에 이르렀음을 알고 말을 다시 돌려 서울로 돌아왔다. 군사를 돌이켜 여러 장수들이 급히 추격하기를 청하니 태조는 말하기를 속히 행진하면 반드시 싸우게 되므로 사람을 많이 죽이게 될 것이다 하였다. 매양 군사들을 경계하기를 너희들이 만약 승려를 범한다면 나는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백성의 오이 한 개만 빼앗아도 또한 마땅히 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하겠다 하였다. 연로에서 사냥하면서 짐짓 느리게 행군하니 서경에서 서울에 이르는 수백리 사이에 우왕을 쫓던 신료와 서울 사람과 이웃 고을 백성들이 술과 음료로서 영접하여 뵙는 사람이 끊이지 아니하였다. 동북면의 인민과 여진으로부터 본디 종군하지 않던 사람까지도 태조가 군사를 돌이켰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투어 서로 모여 밤낮으로 달려서 이르게 된 사람이 1000여 명이나 되었다. 우왕은 도망해 돌아와 화원으로 돌아갔다. 최영이 막아 싸우고자 하여 백관에게 명하여 무기를 가지고 시위하게 하고 수레를 모아 골목 입구를 막았다. 현령은 공민왕을 말하며 고명은 임금이 신하에게 고시하는 말이나 그리며 목자는 이시를 말하고 상왕은 정종을 말하며 승려는 임금을 말한다. 태조실록 1권 총서 85번째 기사. 최영의 군사를 진압하고 최영을 고봉현으로 기양 보내다. 6월 초 1일 태조는 숭인문 밖 산대암에 둔치고 유만수를 보내어 숭인문으로 들어가고 좌군은 선인문으로 들어가니 최영이 맞아 싸워서 모두 이를 물리쳤다. 태조가 만수를 보낼 적에 좌우에게 이르기를 만수는 눈이 크고 광채가 없으니 담이 작은 사람이다. 가면 반드시 패하여 달아날 것이다 하더니 과연 그러하였다. 이때 태조가 들의 말을 놓아 먹이고 있었는데 만수가 도망해 돌아오므로 좌우의 사람이 이 일을 알렸다. 태조는 대답하지 아니하고 장막 속에서 굳게 누워 있었다. 좌우의 사람이 두세 번이나 이 일을 아뢰니 그 후에 천천히 일어나서 음식을 들고 명하여 말에 안장을 얹게 하고 군사를 정돈하여 장차 출동하려 하는데 키가 작은 소나무 한 주가 백보 밖에 있는지라. 태조가 소나무에 활을 쏘아 승리할 것인가 승리하지 못할 것인가를 점쳐서 여러 사람의 마음을 합치고자 하여 마침내 이를 쏘니 화살 한 개 소나무 줄기가 곧 끊어졌다. 이에 말하기를 다시 무엇을 바라겠는가 하니 군사들이 모두 활해하였다. 진무 이연이 나가서 꿇어 앉으며 말하기를 우리 영공을 모시고 간다면 어느 곳이든 가지 못하겠습니까 하였다. 태조는 숭인문으로 입성하여 좌군과 앞뒤에서 협격하면서 전진하니 도성의 남녀들이 다투어 술과 음료를 가지고 나와 영접 위로하고 군사들이 수레를 끌어내어 길을 통하게 하였다. 늙은이와 약한 이는 산에 올라 이를 바라보고 기뻐서 고함을 지르며 뛰고 있었다. 민수는 흑색 대기를 세우고 태조는 황색 대기를 세웠다. 흑색기가 영의 서교에 이르렀으나 최영의 군사에게 패하였다. 조금 후에 황색기가 선죽교로부터 남산에 이르니
최영의 휘하 안소가 날랜 군사를 거느리고 먼저 점거했다가 황새길을 바라보고는 도망해 갔다. 태조는 마침내 안방사 북쪽 고개에 올라 큰 소라를 한번 불었다. 이때 행군하던 여러 군대들은 모두 각을 붙였는데 유독 태조의 군대만이 소라를 불었다. 도성 사람이 소라 소리를 듣고는 모두 태조의 군사인 것을 알았다. 이에 군사가 화원을 수백 겹이나 포위하였다. 우왕은 영비와 최영과 함께 팔각전에 있었는데 과충부 등 3, 4인이 바로 팔각전 안으로 들어가서 최영을 찾아내었다. 우왕은 최영을 손에 잡고 울면서 작별하니 최영은 2번 절하고 충부를 따라 나왔다. 태조가 최영에게 말하기를 이 같은 사변은 나의 본심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대의에만 거역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편치 못하고 인민이 피곤하여 원통한 원망이 하늘까지 이르게 된 까닭으로 부득이한 일이니 잘 가시오 잘 가시오 하면서 서로 마주보고 울었다. 마침내 최영을 고봉현에 유배시켰다. 시중 이이님이 일찍이 말하기를 이 판삼사가 모름지기 나라의 임금이 될 것이다 하니 최영이 이 말을 듣고 매우 노했으나 감히 말하지는 못하였는데 이때 일어 단식하면서 말하기를 이님이 말이 진실로 옳았다 하였다. 두 도통사와 36명의 원수들이 대궐에 들어가서 백사하고 한사군 이색을 서울에 있는 기로와 제신 추신과 함께 태조를 배우니 태조는 이색과 이야기를 한참 동안 하고 전문 밖으로 군사를 돌이켰다. 이보다 먼저 잠저에 있을 때 마을에 동료가 있었는데 그 동료의 서경성 밖에 화색이요 안주성 밖엔 연광이라 그 사이에 왕래하는 이원수여 원컨대 창생을 구제하소서 하더니 얼마 안 가서 위화도에서 군사를 돌이킨 일이 있었다. 이 판삼사는 이승계를 말하며 잠저는 창업의 임금이나 종실에서 돌아온 임금으로서 아직 위에 오르기 전에 살던 집 또한 그 동안이다. 태조실록 1권 총서 86번째 기사 조민수를 좌시 중에 태조를 우시종에 임명하다. 조인옥이 왕실을 임금으로 추대코자 하다. 우왕이 조민수를 좌시중으로 삼고 태조를 우시중으로 삼았다. 정교 불영 유소중이 정지를 통하여 태조 보기를 청하여 곽광진 전을 가지고 와서 바침으로 조인옥으로 하여금 그것을 읽게 하고 들었다. 이녹이 dak시 왕실을 왕으로 세우자는 의노를 남김없이 진술하였다. 곽광은 전한 무제 때의 사람이며 무제의 유조를 받들어 대사마 대장군의 직책으로서 소재를 도왔으며 다음 장읍왕이 음관함으로 폐위시키고 다시 선제를 세웠는데 이 사실을 적은 전기이다. 태조실록 1권 총서 87번째 기사 우왕이 환관 80명을 거느리고 태조, 조민수 등을 죽이려고 했으나 실패하다. 우왕이 밤에 환자 80명과 함께 갑옷을 입고 태조와 조민수, 변안열의 집으로 달려왔으나 이들이 모두 전문 밖에 군사를 둔치고 집에 있지 아니한 까닭으로 살해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태조실록 1권 총서 88번째 기사 우왕 대신 창왕을 세우다. 우왕이 왕위를 사양하고 강화에 있었다. 태조가 왕씨의 후손을 골라 왕으로 세우고자 하니 조민수가 우왕의 장인 이임의 인척인 관계로서 우왕의 아들 창을 세우고자 하여 이색에게 묻고 마침내 의논을 정하여 창을 세웠다. 태조실록 1권 총서 89번째 기사 요동 공략에 나선 장수의 가족을 볼모로 삼으려 하자 태종이 포천의 가족을 피신시키다. 처음에 신의 왕후는 포천 제벽동의 전장에 있고 강비는 포천의
철연의 전장에 있었는데 전하가 전리전랑이 되어 서울에 있으면서 병고가 발생했다는 말을 듣고 사제에 들어가지 않고서 곧 말을 달려 포천에 이르니 간사하는 노복들이 이미 다 흩어져 도망하였다. 전하가 왕후와 강비를 데리고 모시고 동북면을 향하여 가면서 말을 탈 때든지 말에서 내리때든지 전하께서 모두 친히 부축해주고 스스로 허리춤에 붙인 음식을 싸가지고 봉양하였다. 경신공주, 경성공주, 무안군, 소도군이 모두 나이 어렸으나 또한 따라왔으므로 전하께서 자기가 안아서 말에 태우고 길이 험하고 물이 깊은 곳에는 전하가 또한 말을 이끌기도 하였다. 가는 길이 매우 험하고 양식이 모자라서 길가의 민가에서 밥을 얻어먹었다. 초롱간을 지나다가 관리들이 잡고자 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밤을 이용하여 몰래 가면서 감히 남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들판에 유숙하였다. 이천의 한 중의 집에 이르러서 가까운 마을의 장정 100여 명을 모아 항우를 나누어 변구를 대비하면서 말하기를 최영은 이를 환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이 반드시 능히 나를 뒤쫓지는 못할 것이다. 비록 오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7일 동안 머물다가 일이 안정된 것을 듣고 돌아왔다. 처음에 최영이 영을 내려 정벌에 나간 여러 장수들의 처자들을 가두고자 하였으나 조금 후에 일이 급박하여 과연 시행하지 못하였다. 전하는 태종을 이릅니다.